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최악의 선택을 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4.7 보궐선거의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자,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전체를 싹쓸이했었던 더불어민주당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처참한 참패를 했거든요. 25개 전체자치구에서 국민의힘에 밀리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세입자가 더 많은 서울시에서 선거의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간곡한 의지가 담겨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20년 총선에도 집값 비쌌는데 이 당시에 치러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지역 싹쓸이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왜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 했고 지금은 왜 완전히 참패를 했을까? 그때와 지금하고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크게 다른가? 다른 것 같지도 않은데 부동산하고 총선 결과하고 매칭시킨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작년 총선 시기에는요, 집값이 하락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부족에 따른 자산시장 조정이 있어서 일부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총선 이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추면서 부동산 가격을 포함한 자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1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변화 중에서 특히 이번 선거의 결과에 중요하게 반영된 것이 서울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와 전세가 급등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작년에 이제 2020년 1월 대비 10월 기준으로 보면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같은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더구나 중위 전세 가격이 거의 1억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로도 못 가고 매매로도 못 가는 상황이 펼쳐지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포표로 반영이 된 상황이더라. 그런데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세 가격이나 이런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금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이 부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정부는요, 주택 상황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지는 주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로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럼 선거 이후에 여당이 바보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내년 총선, 지방선거까지 집값을 못 낮추면 아무리 못해도 전세값만이라도 낮춰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집값과 전세값을 낮출 거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얘네들이 상식이 있다면.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11개월 안에 폭락을 시켜야 이 여당과 청와대가 산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진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극약 처방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지금 극약 처방 내놓을 게 뭐 있냐? 금리 때문에 전세 가격 오르고 준저가 아파트 가격 다 올라갔다며. 자, 금리를 올리려고 압박을 하면 돼요. 언제처럼? 2018년처럼 이 당시에 국무총리하고 국토부 장관이 한국은행을 직접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저금리가 부동산 과열을 불렀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당시 한국은행 책임론을 제기했어요. 이게 2018년 9월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2개월 뒤에 금리 인상 단행합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이주란 군의 총재가 워낙 비둘기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자,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곧 달성할 때도 아마 이주란 군의 총재 한 6개월 이상 지켜보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굳이 지금 0.5%의 기준금리가 한국 경제를 떠받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빨리빨리 올릴 필요를 정부가 어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주란 군의 총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강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게다가 작년에 법인을 규제하면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냐? 법인 종부세 카드를 6% 기준을 때려버린 거예요. 게다가 기본 공제 6억 원까지도 배제를 시켜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법인 매물이 전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강화해서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을 쏟아져 나오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세 저항이 있겠죠.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산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세 저항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1주택자는 낮춰주고 다주택자는 강하게 때리면 된다는 거죠. 게다가 자, 그리고 지금 높은 청약 경쟁률에 좌절하고 있는 무주택자한테 자, 당근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신도시 분양을 앞당겨야 돼요. 당장 2017년에 주거복지 로드맵부터 공공 분양이 진행이 되거든요. 물량도 늘려요. 용적률도 올려주고
쓸데없이 원룸 투룸 공급한다고 아파트 용지 갉아먹는 거 다 폐지해버리고 분양으로 전환시키고 파격적인 분양가도 제시를 하면서 기다리면 복이 온다는 걸 알려줘야죠. 자, 이렇게 금리를 일단은 올려놓고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어 놓고 또한 무주택자한테 좋은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면서 투자 수요 유입은 차단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투자 수요 유입에서 완벽하지 못했던 무주택 갭 투자부터 일시적 2주택까지 막으면서 시장이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당과 정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유세를 올려서 유주택자의 분노를 불렀다. 자, 일단은 서울 시민이 세입자가 더 많다 말씀드렸고, 유주택자 자가 거주장 중에서 이번에 보유세가 크게 올라가는 집주인들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많아야 5% 미만이거든요. 서울 시민 유권자 중에서 굳이 이런 쪽으로 원인을 찾아요. 또한 대출 규제가 강해서 무주택자가 집을 못 사 우리한테 분노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세와 대출 규제 완화가 지금 계속해서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정부와 여당에서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어요. 자, 뭐냐면은 지금 서민과 실수요자의 LTV와 DTI 10% 우대화하는 방안이 작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소득 기준도 엄격하고요. 또한 이 주택 가격 기준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 6억 이하만 적용이 되는데 지금 6억 이하 찾기가 어렵죠. 조정 대상 지역은 5억 이하예요. 한마디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서민과 실수요자 LTV 완화 적용, 주택 가격과 소득 기준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6억 이하로 되어 있는 거를 8억 이하, 9억 이하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게다가 자, 종부세 말고 재산세도 이번에 크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그러면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 경감 대상을요, 현재 공시가격 6억 이하에서 9억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수요자는 전제하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 계속 선을 넘으면서 풀어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고 해요. 이것도 저는 야당에서 발의한 줄 알았더니 여당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의원 단독 발의인가 보다 봤는데 정부에서도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을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게다가 LTV 규제 완화 부분이 현재 40%에서 60%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린다 그러죠?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이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이건 알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러면 실제 시세 13억 넘는 아파트부터 과세가 되거든요. 자, 그래, 시세 13억 넘는 아파트 많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0.6%밖에 안 돼요. 자, 9억 넘어가는 분에 대해서 0.6%만 과세되거든요. 야, 그것도 비싸다고 해서 1주택 실수요자는 최대 90%, 80%까지 깎아주고 있어요. 이게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공동명의는 또 적용 안 된다 그래서 1주택자는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자기한테 유리한 세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또 올해부터 적용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뭘 다시 기준을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1주택 실소유 보유세 부담을 낮추려면 재산세만 조정해주면 되지 안 그래도 낮은 실효세율이 낮은 종부세는 왜 건드릴까? 그럼 비거주 1주택이나 다주택자는 가세를 강화하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또한 대출 규제 완화도 생각보다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4월 정으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의 대출 규제 완화의 움직임에 있어서 계속 발표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런데 지금 대출 규제 완화해주면 이 가계부채는 어떻게 잡을 거냐? 전년 대비 지금 8%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집값 비싼 상황에서 대출 규제 완화해주면 이 가계부채 더 올라가겠네요. 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수록 규제가 강해지는 이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대출 비율은 줄어들어야 되고요. 보유세는 강화돼야 됩니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보유세는 강화돼야 돼요. 왜 그러냐? 시중 자금이 상급지 지역 아파트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하는 거죠. 왜? 너도 나도 집 팔아서 좋은 지역 아파트 사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너도 나도 대출 받아가지고 좋은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수요가 높은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수요자에 비해서 주요 지역 아파트 수는
보유수는 제한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비싸질수록 보유세도 올라가고 대출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현재 규제들이 이유 없이 생긴 게 아니에요. 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중심을 딱 잡아주는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부동산 과열의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해야 할 일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부분, 민심이 왜 이탈했는지 원인을 못 잡고 있으니까 자꾸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거들고 있는 거예요. 여당 의원들이 야, 자기 당선 안 되게 생기니까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리는 게 어떨 것인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부분이죠. 차라리 그냥 여당에서 아니면은 자, 뭐 정부에서 금리 인상 요구라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스탠스는요,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